생방송 정책 플러스 이번 순서는 생활 속 법률 지식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을 작업할 때 꼭 알아봐야 할 법률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네.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거 뭘까요? 굉장히 어렵군요.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인감증명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안전한 부동산 매매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법제처 대변인실 안수지 사무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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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요즘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참에 내 집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부동산 주택 매매 계약하기 전 참 따져볼 게 참 많습니다. 네. 어떤 것부터 살펴봐야 되나요, 저희가? 네, 부동산 매매할 때 우선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목돈이 들어가는 거래고 또 각종 권리관계 등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따져봐야 그나마 좀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미리 매매 계약을 원하는 곳에 부동산을 그 주변 시세를 잘 알아보고 그다음에 사전 조사를 해서 예상 규모에 맞는 부동산을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매매 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인지 또는 혹시 대리인이 대리권을 갖고 행사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잘 파악해야겠습니다. 이런 준비 과정을 거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매매 계약에 관한 내용과 특약사항 등을 매매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메모장 갖다 놓고 하나 꼼꼼하게 적으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게 많은데 우선 그 전에 내 집 마련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주택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예. 네. 주택 청약 저축에 가입을 하면 우선 연말에 소득 공제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납입한 청약 저축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 청약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십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 청약 자격도 완화돼서 그 LH공사가 분양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었는데 2월부터 이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기만 하면 한 세대 한 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기존에 뭐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구입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고요. 또 법원에 압류된 부동산이 있어요. 그 경매로 또 구입할 수도 있고요. 네,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요즘 이제 직접 부동산 매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부동산 중개업체에 가서 뭐 좋은 매물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 집주인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많죠? 네, 많습니다. 네. 우선 구입을 원하는 부동산을 찾았으면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을 받아서 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부동산 등기부라는 것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라든지 그리고 현황을 기록하는 공식 문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이제 등기부에 대해서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화면 함께 보시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지금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표제부와 갑구, 을구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네, 등기부의 표제부를 우선 보시면 토지나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면적이 얼마인지 지목이나 건물의 구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건물 등기부의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즉 소유권이 바뀌거나 없어지는 과정들이 기록됩니다. 화면에서 보면 이 건물은 우선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칸에 보시면 등기인의 주소가 바뀌어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갑구에는 소유권 이전 외에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또 소유권과 관련한 권리도 기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소유권 외의 권리가 기록이 되는데요. 현재 이 주택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말소되면은 이 선을 그어서 지워줍니다. 네. 이처럼 매매 계약을 하려는 부동산에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구입 대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완료하더라도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라는 게 그 부동산의 어떤 권리관계를 모두 저장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구입한 집에 월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집을 산 다음에 보증금을 그냥 그분께 드리고 좀 다른 데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세입자가 그 집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를 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임대인 지위도 같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확인을 꼭 매매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동산, 내가 마음에 드는 부동산에 이미 뭐 월세로 살고 계시는 분이라든가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나가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반드시 이제 등기부를 좀 떼봐야 되는 건데 우리 집이 아니어도 이 등기부를 떼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수수료만 내면 부동산 등기부를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데요. 등기소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또 무인 발급기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부동산 지금 이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죠. www.iros.go.kr 이곳에 가시면 우리 집이 아니고 나랑 관련이 없는 곳도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이렇게 등기부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했는데 그리고 나서 매매를 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 해당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실제 소유권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부동산이 아닌데 다른 사람 부동산을 자기 것처럼 해서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가 되어서 해당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을 다 줬는데 실제 소유가 자기 게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자의 확인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가끔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게 가끔 위임을 해놓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을 매매나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실소유주와 대면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개업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곤 하는데 아무래도 업체와 함께 거래를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수수료, 중개 대상물의 상태 등의 사항을 확인해서 그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 토지 대장 등본이나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끝나고 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 당사자들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만약 부동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그 중개 행위 중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상 관련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를 이용하는 경우에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설명 의무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동산 어떤 그 업체의 어떤 좀 뭐랄까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가 좀 사기를 당하거나 부동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중개업체가 그 부동산 매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내게 이거를 설명을 했다면은 그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그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저는 사실 부동산 중개업체 하면 복비부터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요즘 예. 뭐 반값 복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지자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지난달에는 경기도와 인천시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서울시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시행 지역이 늘어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지금 개선안 발표되고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만큼 내려가는 건가요? 네, 우선 정부 권고하는 그 매매가가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주택의 그 중개 보수료율을 원래는 0.9%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0.5% 이하로 그리고 전세금이 3억 원 이상이고 6억 원 미만인 주택에서 그 중개 보수율이 원래는 0.8% 이하에서 협의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0.4%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일단 아까 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는 건 아닌데 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반값 중개 수수료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낮췄는지 안 낮췄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낮아졌는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반값 중개 수수료를 시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금이 가장 문제입니다. 뭐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즉석에서 뭐 그냥 하나 구매하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은행이나 저희가 금융권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무주택이나 한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서 해당 자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주택자금 전체 공제 한도가 500만 원인데 이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전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대금을 다 지급했고 부동산 넘겨받았는데 이런 과정도 좀 서면으로 정확하게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택 계약이 원래 뭐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계약하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매매 계약서에 꼼꼼하게 다 적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가요? 네, 매매 계약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는데요. 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매매 계약에 합의했다는 거 그리고 당사자나 부동산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매매 대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대금 지급 날짜는 언제인지를 기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계약이 해제됐을 때 뭐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처리 방법 등이나 혹은 특약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그다음에 계약 당사자 명의로 서명을 해서 이제 양쪽 당사자가 다 갖고 있으면 좋겠죠. 네, 아무래도 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계약서가 양식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꼭 담겨야 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겠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 부동산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좀 해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매매 계약금이라는 것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매매 계약을 했다는 증거로 주는 돈일 텐데 이게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 해제금의 성격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죠. 사는 사람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준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실제로 집을 넘겨주기 전까지 그 매매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인이 해제를 하고 싶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은
매수인이 계약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계약금의 배액을, 그러니까 2배를 다시 매수인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네네. 이런 경우는 계약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그냥 포기하는 그런 어떤 금액이 그렇죠.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네. 참 계약은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신중해야겠죠. 예, 신중하게 하셔야 네,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매매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라고 하려면 등기부 등본부터 좀 바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매매 절차가 완료되면 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이 변동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이행한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네. 직접 등기소에 신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신청 정보나 이런 거를 적어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해서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본인들의 권리 관계도 확실히 하고 네. 또 혹시나 그 부동산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등기를 확인했을 때 권리 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네. 예. 자,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안수지 법제처 대변인실 사무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